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찾아와 자신이 산모라며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한 건데요. 경찰은 두 여성을 검거해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불법 아동매매, 제작진의 취재 결과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확인해 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별다른 기술 없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혹할 수밖에 없겠죠. 30만 원 소액으로 간단하게 물건을 구매하기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의 사기 수법과 예방책, 점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아기를 낳은 산모는 산후조리를 하겠다며 퇴원을 했고요. 이후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나타나서 자신이 산모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신분증과 아기의 출생 신고서까지 내밀면서 아기를 데려가려 했다는 여성,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아기가 하나 태어날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앞으로 출생신고하세요. 그럼 심산이 실산이 이딴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내 새끼인데. 미혼모는 브로커에게 병원비를 받고 신생아를 부부에게 넘깁니다. 부부는 이 아이를 본인들의 호적에 올리는데요. 자, 이런 드라마 속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30대 산모가 아기는 병원에 둔 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여성이 자신이 엄마라며 아기를 데려가려 해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엔 너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건이 밝혀진 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였습니다. 바로 문제의 산모가 여기서 아기를 낳은 곳인데요. 산모는 지난 1일 출산이 임박한 상태로 응급 이송됐습니다. 워낙 위급한 상태라 바로 제왕 절개가 이루어졌고요. 아기는 추가 검사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뒤 산모는 산후조리를 위해서 아이보다 먼저 태어났고 아기도 태어날 때가 되자 산모에게 연락을 취한 간호사. 그런데 자신이 산모라며 찾아온 여성을 보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그 신생아를 데리러 왔는 그 환자가 이제 그 모습이 다르니까 그 발견을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 하고 먼저 나갔고 애는 이제 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절차가 더 신중하게 더 필요하죠. 부모는 등본이나 출생증명서 그리고 보호자 신분증, 신분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가지고 오시면 이제 병동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 이제 애기를 인계하는 거예요. 찾아온 여성은 퇴원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확연히 다른 두 여성의 체격 차이에 알아챌 수밖에 없었는데요. 산모의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 해 산모의 거주지인 구미로 향해 봤습니다. 산모가 응급 이송되기 전 진료받던 산부인과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산모의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산모분은 혼자 오셨다는 건가요? 네, 혼자예요. 누구랑 같이 오신다고 해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아기 아버지나 산모의 사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는데요. 한 번 오셨어요. 한 번이요? 그 산모가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면 되게 특이했어요. 네.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아주 크게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이 그렇게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바보가 아니라면 차라리 낫겠다 생각할까요? 이곳에서도 산모는 처음부터 자신이 아닌 아기를 데려가려 했던 여성의 신분으로 위장했고 대학병원 이송 후 출산과 입원까지도 계속 그 신분을 이용했다는데요. 산모 신분까지 바꿔치기 해서 아기를 거래하려 했던 공모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여성 현재 경찰이 검거돼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동매매 혐의로 이제 피의자 피의자들 2명 재수사 중이거든요. 휴대폰 포렌식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뭐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게 뭐 아동을 이제 팔았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법으로 아기를 거래하려 했던 두 여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의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을 신고하게 되면 형법상의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죄하고 동행사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산모는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고 아기를 데려가려 했던 여성은 허위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모의 병원비까지 내줬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제 불법 입양인 것이고 불법 입양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남의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출생 신고해 주는 것 자체가 형법상의 범죄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 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등으로 금전적인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죄로 해당해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보수나 대가를 받았다면 아동 매매죄로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여성과 아이를 원하는 여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입양 및 아동거래 혐의 사례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입양이라고 검색만 해도 수없이 쏟아지는 문의 글들. 그렇네요. 보시면 어린 나이에 임신한 미혼모라며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안내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립니다. 제작진의 채팅방으로 들어가 미혼모를 가장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출생 신고 없이 민법 입양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병원비 지원이라는 금전적 대가와 불법적인 명의 대여까지 당당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 사건의 산모와 아이를 데려가려던 여성이 수행한 수법과 매우 유사했는데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아동 입양 대신 왜 이런 불법 아동 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걸까?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입양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생모들이 출생 등록을 꺼려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유기나 또 어려움을 생길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시키려면 반드시 친생 부모의 출생 신고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입양 아동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아동 매매 브로커들이 많아진 것도 특례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 친생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가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친모도 입양하려던 여성도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던 지자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동복지과에서 아이의 현 상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퇴원 이후 한 가정에서 위탁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추 아기는 거치는 두 여성의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뒤 논의할 예정이라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 아기는 물건처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함부로 거래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과 의식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시원에 살던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동대문구에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해당 고시원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안쪽을 보시면 성인 남성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복도 끝에서 발견됐다는 피해자.
이곳인데요.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피 흘리면서 가시더라고요. 피해자가 방문을 열었을 때 가해자가 문에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폭행을 시작했고 가해자와 친하던 남성까지 합세 집단 폭행이 일어난 것인데요. 폭행은 약 50분간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 피해자 7시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빨리만 진건해서도 그분이 살아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뒤늦게 발견된 남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웃들은 왜 신고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했어.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네 신고하면 뭐하냐고. 아니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나가세요 진짜. 본인 일이 아니라면 미루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주변 이웃들. 원장님 보면 제가 최초 신고자고. 이웃들은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근데 어떻게 아무도 몰랐죠? 들었겠죠. 들었는데 신경을 안 쓴 거지. 근데 고시원인 거는 네가 맞든 말든 그런 신경을 안 쓴다니까. 왜 그런 거죠? 자기들 나중에 이제 보복이 있거나 경찰서 왔다 갔다 그런 게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행 사건은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신고자. 이런 폭행 사건은 왕왕 일어납니까? 고시원에서는?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술 먹다가 옆방에서 이제 뭐 시끄럽다고 이제 엉성대고 싸우고 뭐 복도 지나가다 툭 건드렸는데 네가 뭐냐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월세가 낮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고시원. 이웃 간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70대 남성이 같은 고시원에 살던 50대 남성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했습니다. 갈등이나 돈 문제로 일어났던 고시원 사건, 사고들. 보안이 취약한 이곳에서 이웃 간의 피해가 발생해도 외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평소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약간 좀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화풀이나 부분풀이를 당하기 쉬운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고시원 주민들이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습속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취약계층들의 열악한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나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을 믿는 자들이 벌인 일이라곤 차마 믿지 못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 사악한 악기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믿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요. 엄마 이 사람도 그만 좀 하라고 해줘 제발. 너도 빨리 기도해. 신앙이라는 탈을 쓴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비극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경찰서로 찾아온 한 어머니의 신고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딸이 실종된 것 같아요. 실종이요? 며칠 전에 집을 나갔는데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은 2017년도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라는 식으로 경찰을 찾아오게 된 게 발단이 됐고요. 딸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진 딸은 물론이고 그 어머니까지 3년 전 실종 신고가 돼 있던 건데요. 모녀는 그간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여전히 사라진 아내와 딸을 찾고 있던 남성에게서 기이한 진술이 입수됩니다. 앉으세요. 예. 제가 아내랑 딸 찾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집안꼴이 엉망입니다. 어제 아내분이 따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교사님, 저희 딸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아내의 실종 신고 사실을 듣고 곧장 딸의 안위를 걱정한 아버지. 곧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전세산 다 가져다 바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거기 제대로 된 종교 아니야. 사이비라고. 이거 좀 그만 봐.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 그러다 천벌받아. 알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아내가 딸을 데리고 사라진 지 3년째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맹신하고 있던 종교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로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빠진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게 몸과 마음을 지배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녀가 살고 있던 거주지를 찾아간 경찰은 이상한 정황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딸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대 여성이 사용할 만한 생필품이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걸 느꼈죠. 왜냐하면 아이의 흔적이 너무나 없었고요. 또 실제로 실종 신고를 하는 어머니에게 죄책감 같은 걸 느낀 거를 이제 경찰관 분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모녀가 가출했다는 3년 전부터 딸의 생활 반응이 뚝 끊긴 상황. 분명 딸이 며칠 전에 실종됐다고 하셨는데 무려 3년간이나 생활 반응이 없습니다. 따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제 딸 죽었습니다. 죽었다뇨? 3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하마터면 완전히 묻혀버릴 뻔했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16년 경찰이 장기 결석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결정하면서부터였죠.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딸이 실종됐다고 거짓 신고한 어머니. 가출한 모녀가 몸을 의탁했다는 문제의 사이비 종교 교주는 혹시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 모녀가 교회를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그게 한 3년 전 일입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곳 없는 모녀를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아이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산에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사망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신도들하고 장례를 치러줬을 뿐입니다. 야산에 매장한 딸의 시신을 산짐승이 파헤치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하기에 묻힌 시신을 파내 화장했다는 겁니다.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매장했다가 다시 꺼내 화장한 뒤 유골을 강변에 뿌렸다고 주장하는 교주. 하나부터 열까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진술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사이비 종교에 과거 몸담았던 이들을 찾아가 탐문했습니다. 교주랑 함께 지내던 이 아이 사망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매일 같이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어요. 그 아이 살해당한 겁니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싫다고요. 내가 널 말리를 붙여주겠어. 싫다고요. 이리 와. 그러니까 그 교주가 방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때 그때 그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교주의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탈퇴자의 증언이 입수된 상황. 하지만 당신 교회를 탈퇴한 사람이 당신의 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속 발뺌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직접 때린 걸 봤답니까? 그 아이 엄마가 때린 거라고요. 교주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를 폭행한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였다고 언성을 높인 겁니다. 교주는 따님을 폭행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주의 진술을 전해 듣고서 곧장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어머니. 심리적 종속 관계를 얽힌 두 사람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거짓말 탐지 수사를 결정한 경찰. 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구타한 적 있습니까? 몇 번을 말합니까? 난 아니라고요. 당신이 딸을 구타해 살해했습니까? 제가 다 그랬습니다. 제가 딸을 죽였습니다. 분석 결과 교주와 어머니 모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주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이란 짙은 심증이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제가 벌 받겠다고요. 하지만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가 딸을 살해했다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는데요. 여보. 여보, 우리가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이 죽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딸 어떻게 된 거야?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남편의 오랜 설득이 이어진 끝에 천천히 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난 엄마도 아니야.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딸에게 씌인 악령을 쫓아야 한다며 수시간 동안 폭행을 가했다는 교주.
딸이 의식을 잃고서야 끝이 났다는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병원에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머니는 단순히 전신에 몸만 주무르고 그 사이비 종교 내 그 지령에 따라서 아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눈을 떴지만 그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가 모두 자백했습니다. 폭행에 의한 살인에 시신 은폐까지 모두 당신이 지시했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시신이 없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냐고요.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 까닭에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우리가 이제 칼을 대는 부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사망했는지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망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냐? 이때 이제 이미지 부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사인을 추정하는 이미지 부검. 법의학자가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맞는 동안 몸을 웅크리고 참고 있던 딸이 나무 주걱으로 머리를 맞은 이후에 축 늘어졌어요. 머리를 가격당한 뒤 쓰러진 피해자. 딸, 정신이 들어? 엄마, 나 너무 어지러워. 어머니가 물과 미음을 먹였지만 넘기지 못하고 토하기를 수차례. 2시간 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뇌 출혈이 있게 되면 뇌압이 상승되면서 구토가 일어나는 게 흔하고요. 또 손발에 청색증이 있었다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점점 심장이 멈춰가면서 진행된 소견이라고 봐서요. 취약한 청소년의 두개골에 가해진 폭행이 뇌 손상에 이은 뇌압 상승을 불러와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 외상성 머리 손상이 사인이란 겁니다. 객관성 마련을 위해 다수의 법의학자가 모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각자 소견서를 작성했는데 그 결과 외상성 머리 손상이란 법의학 소견이 최종적으로 일치해 유죄 입증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뭐 달리 다른 효력을 발휘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 추론은 당연히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심증을 뚫고 나온 법의학적 증거. 경찰은 마침내 교주를 당신을 체포합니다. 살인 및 사체 유기, 손괴죄로 체포합니다. 이거 왜 이래? 증거 있어? 증거 가져오라고. 내 죗값은 내가 치를 거야. 우리 아이 목숨 빼앗은 당신도 벌받아야지. 감춰진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이비 종교를 벗어나고 싶었던 딸. 빼앗긴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려던 순간 교주의 눈에 발각되고 맙니다. 내가 단단히 지었구나. 내가 오늘 그 악기를 쫓아주마. 따라와. 이거 너요. 이리 와. 강압적인 규율, 이런 본인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상태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김 씨는 다른 신자 4명과 함께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는데 어머니 최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멧돼지가 시신을 파낼 것을 우려해 시신을 꺼내 태우고 강변에 유골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위험한 맹신. 낭떠러지로 걸음을 독촉한 꼴입니다. 네, 만약 아르바이트만으로 월 수익 150만 원 정도가 보장된다면 이거 솔깃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구인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간편하게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 아르바이트. 오히려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의 실체를 점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애기 엄마들한테 토일거리로 뭐 부업을 할 수 있다. 대신 물품을 구매해 주는 거다. 이런 구인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수익금이 20%, 뭐 23%, 뭐 최대 28%까지도 있었는데 손쉬운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요? 그날 당장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면 정말 괜찮은 사이트다라는 확신이 들겠죠. 믿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의 실체, 점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직접 만나본 피해자,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히려 큰 돈을 잃었다고요. 얼마 피해 보셨어요?
4,500 정도 피해 입었습니다. 피해금은 무려 4,500만 원. 맘카페에 알바할 수 있는 게시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이 올라와서 뭐 단순 업무, 뭐 인터넷에 주문서 작성이라는 업무로 되어 있어서 애기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소일거리로 조금이라도 벌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바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배송 처리해주는 일명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생소한 일이긴 하지만 큰 수익 때문에 혹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냥 어느 업체에서 이런 게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 주는 거다. 제가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제가 제 돈으로 우선 물품을 구입을 하고 그 물품에 대한 그 대금을 포인트로 쌓아주고 그 포인트를 당일날 저녁에 업무가 다 끝나면은 환급을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주문서를 받은 뒤 그들이 알려준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고요. 일단 내 돈을 충전해서 의뢰받은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까지 마치면 대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물품 구매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들었고 뭐 수익률이 20% 정도니까 12만 원을 저한테 그 업무가 다 끝나고 5시, 6시 이쯤에 다시 입금을 해주셨어요. 입금이 진짜 당일 되니까 아 이게 사기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괜찮은 사이트다라는 확신이 들겠죠. 그 확신이 들면 그게 한 번, 두 번 정도 쌓이면 믿음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기, 가스라이팅, 조작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믿음이 생긴 순간 진짜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팀 미션이라는 개념을 또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팀 미션을 하면 이제 수익금이 더 많아질 거다. 특별하게 이제 놀아서 제안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혼자 하던 구매를 팀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금도 크지만 그만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팀 미션. 피해자도 참여했죠. 이 팀 미션을 하면 1단계는 뭐 10만 원을 사용했다면 2단계에는 뭐 50만 원, 그리고 3단계는 뭐 100만 원, 4단계는 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다가 아마 제 기억에는 8단계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 8단계에는 최종적으로 한 건당 뭐 한 1,300만 원 이렇게까지 나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 금액이 4,500 정도가 나왔어요. 엄청난 액수의 피해금.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중에 있는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겠다, 팀 미션을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팀 미션을 종료하면 이 같이 진행을 하는 이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하면은 그때 그대로 멈추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 뭐 1원도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명백한 사기였던 아르바이트. 수익금을 지급해 줄 리가 없겠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700만 원의 추가 입금이 요구됐습니다. 그 포인트에 있는 금액을 출금 신청을 했더니 금액이 너무 커서 금감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감원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이제 추가적으로 1,000 얼마를 더 달라고 해서 이제 금감원에 전화했더니 금감원이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경찰서 와서 신고를 했죠. 현재 같은 피해로 호소하는 이들은 파악된 것만 80명 정도. 학생부터 주부까지 나이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뒤 폐쇄돼서 접속할 수가 없는 사이트들은 이름만 바꾼 채로 유사한 형태로 복제돼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데요. 사이트 내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지. 황당하죠. 그래서 제작진은 실체 확인을 위해 한 사기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쇼핑몰인가요? 아 그거 사기. 어쨌든 저희 명의를 이미 도용해서 저희는 지금 한 3건인가 지금 고소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기 사이트 주소를 공개하며 주의를 요했는데요. 충전 시 구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재택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뭐 14만 원인가 하고 당일 지급해준다는 것 때문에 제가 혹해가지고 다른 의심을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계좌 이체 아르바이트의 정체.
구매대행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서 업체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알바가 많이 생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예 의심을 못했어요. 손쉬운 아르바이트라고 여겼던 일, 대포 통장 대여였던 건데요. 계좌로 입금받아 업체에 넘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피해자의 돈만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 어플을 검색을 해보니까 또 제가 3자 사기에 연루가 됐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거든요. 제 계좌를 쳐봤더니 제가 사기꾼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안해서. 모르고 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구매자와 대포 통장주까지 구하는 사기꾼들,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계속된 피해도 그들을 잡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수사관님 맞으실까요? 저 오늘 통화했던 피해자인데요. 네. 도메인 주소로는 어려워요, 선생님. 제가 도메인 주소를 좀 확인을 다 해봤는데 US 이제 미국으로 나와요, 도메인 주소가. 그럴 경우에는 뭐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수사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 수사는 멈췄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있는데 단 한 건도 처리가 된 게 없고 다 수사 중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사실 포기하고 살고 있기는 해요.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신랑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게 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이런 큰 금액이 한 번에 날아간 적은 너무 처음이니까 정신적으로는 아직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직접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광고들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자. 그래야 내가 소중하게 피땀 흘려 모은 나의 목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내가 노력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절대 주지 않는다. 네, 오늘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간 제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이터니티 제인입니다. 매주 떠나는 세계 유명 대학 투어. 오늘은 개방적이고 진보적 학풍으로 유명한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수업과 미스테리한 사건을 품고 있는 캠퍼스까지 코넬 대학교의 모든 것. 제인 스픽 함께 보시죠. 오늘 떠나볼 곳은 아이비리그의 명문 코넬 대학교입니다. 전 세계 대학 순위 21호, 1865년 설립 이후 약 150년 만에 세계 최정상급 대학으로 성장한 코넬 대학교.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넬 대학교 College of Engineering 다니고 있는 1학년 유민서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시험이 막 끝나서 굉장히 여유로운 분위기인데요. 뉴욕 외곽의 추운 날씨 때문에 3월임에도 코넬대 캠퍼스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는데요. 네, 바로 여기가 공대 건물입니다.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자랑하는 코넬의 공과대학. 민서 씨와 함께 수업에 참가해보기로 했습니다. 곧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마치 마술쇼의 한 장면과도 같은 수업. 알고 보니 이 수업은 물리학 수업이었습니다. 상상했던 분위기와는 정말 다르죠? 물리학 수업을 이렇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며 딱딱한 물리학 이론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이런 방식이라면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Are there particular reasons why you're conducting this class in a such way? Yeah, there are really good reasons, and by having the students involved in the lecture with the eye-clicker questions, keeps their attention and keeps them thinking about the material rather than just blindly copying down notes and maybe even falling asleep, I think. So really, if you understand
what the principles are, when they can be applied and when they cannot be applied, or how to modify them, then you can be successful in the class.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학부모로 유명한 코넬대는 1870년 아이비리그 최초로 여성들의 입학이 시작됐고 그 결과 역대 60명의 여성 노벨 수상자 중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의 펄벅 작가를 비롯해 3명의 여성 노벨 수상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바로 이곳 유리스 도서관인데요. 겉으로 봤을 땐 아주 평범해 보이는 도서관이지만 코넬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바로 그 해리포터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문을 열자 펼쳐지는 풍경. 빨간 카펫과 3층으로 이루어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도서관이 나타났는데요. 1891년에 지어진 코넬의 첫 번째 도서관으로 100년이 넘는 책들 속에 파묻혀 공부에 열중한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넬대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캠퍼스를 갖고 있다는데요. 여기는 시계탑이고요. 공식 명칭은 맥그라우 타워입니다. 코넬대의 랜드마크, 53m 높이의 맥그로 타워인데요. 그런데 이 맥그로 타워는 약 20년 전 발생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요, 일명 호박 사건 때문인데요. 코넬대는 물론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호박 사건. 대체 뭘까요? 이곳은 아이비리그의 코넬 대학교입니다. 코넬대의 랜드마크인 맥그로 타워는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유명한데요. 일명 호박 사건 때문인데요. 1997년 10월 8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누군가가 저기 위에 호박을 올려놓게 되면서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맥그로 타워의 높이는 약 53m. 외부 계단 하나 없는 이 높은 타워의 꼭대기에 1997년 누군가가 커다란 호박을 꽂아둔 겁니다. 그랬죠? 진짜 있네요. 당시 사건은 뉴욕 타임즈에 실릴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학생들 사이에선 타워 위 호박이 진짜 호박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대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학생들은 비행기구까지 직접 만들어 조직 샘플을 채취해 결국 진짜 호박임을 밝혀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호박이 썩어가며 낙하할 위험이 커지자 결국 1998년 3월 호박이 발견된 지 155일 만에 학교 측에선 첨탑이 호박을 철거했습니다. 재밌네요. 사건의 주인공인 호박은 동결 건조된 상태로 학교 측에서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누가 왜 호박을 올려둔 건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네, 바로 여기가 토니 모리슨 다이닝 홀이에요. 이번에 찾은 곳은 코넬대의 학교 식당. 코넬 대학교의 호텔 경영학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명한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지난해 새롭게 지어진 모리슨 식당은 호텔 뷔페처럼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철판 요리가 제공됩니다. 매 식사 때마다 달라지는 메뉴로 맛보장은 물론 화려한 볼거리까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는 피자 섹션인데요. 직접 화덕에 구워서 와, 이거 좋은데요? 만든 핸드메이드 피자입니다. 화덕에 노릇하게 구워질 피자를 기다리며 음식을 담아보는데요.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샐러드.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고기와 잘 어울리는 김치도 있네요. 오늘 저녁 메뉴입니다. 정말 호텔 뷔페 부럽지 않은 메뉴죠? 1학년들은 언리미티드
프란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랍니다. 그래서 밥을 바쁜 와중에도 꾹꾹 챙겨 먹고 있어요. 건강한 식사는 물론 재정 지원도 많다는 코넬대. 학생들한테 날이 추운데 코트는 못 샀니? 먼저 산 다음에 후불로 요청해도 받아주겠다 이런 지원이 많아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엔 아침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새 학기 수업에 필요한 책은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데요.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4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가 셧다운을 했는데요. 지금 스노우스톰이 와서 내일 학교가 휴교합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로 인해 결정된 휴교령. 눈이 그치고 캠퍼스는 밤새 내린 눈으로 아름다운 겨울왕국이 되었는데요. 수업이 모두 취소된 날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학교 언덕에서 신나게 즐기는 눈썰매. 지나고 나면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오늘의 행복한 기억들로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합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학풍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아이비리그의 코넬 대학교였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튼튼한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복용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칼슘제를 복용했을 경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칼슘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동맥경화성 심장병이 많이 생기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은 칼슘 보조제 별로 안 좋아해요. 심혈관 질환 증상에는 심근경색,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등이 있는데요. 칼슘 보충제가 심혈관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한 논문에서는 칼슘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 보충제 단독 섭취 시 관상 동맥경화성 심장병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제 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걸까요? 칼슘제라는 데는 굉장히 고용량의 칼슘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이 우리 몸의 체내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칼슘의 농도가 체내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에. 과다되면 그 어디다 갖다 둘 데가 없잖아요. 칼슘이 과다하면 혈관에 쌓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칼슘으로 인한 그 석회화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혈관에 이제 근육세포가 있거든요. 평활근. 평활근이 석회식으로 변합니다. 그로 인해 혈관이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칼슘이 우리 몸의 응고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또 동맥경화도 심해지고 또 혈전 형성도 증가하면서 혈관 질환의 발생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없는 경우 예방 차원에서 칼슘제를 복용한다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보조제를 먹는다? 그 의미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지 뭘 그런 걸 먹어요. 칼슘이나 이런 거 몸 안에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걸 먹었다고 해서 결과가 좋았다는 연구는 칼슘뿐 아니라 어떤 거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콩팥이나 이런 데 요로 계통의 돌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칼슘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 골절을 경험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칼슘을 섭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조금 적은 용량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좀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칼슘을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칼슘제는 말고 칼슘이 많은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돼요. 그건 저절로 알아서 배설이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먹는 생선이나 육류에 칼슘 많거든요. 그것만 드셔도 충분해요. 단 고기 먹을 때 기름진 고기 먹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환자들한테
한우 툭불 같은 거 특등급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 2등급 먹으라고 그래. 돼지고기도 삼겹살, 머리고기, 순대, 족발 같은 거 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살코기로 먹으라고. 우리가 먹는 식탁에서 보다 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음식이 아닌 보충제로 칼슘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독이 돼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관절 통증인데요. 책상에 앉아서 오래 일하면서 생기는 어깨 통증까지. 이런 통증들을 줄여준다는 일명 뼈주사. 여기 어깨 때문에 3번까지만 맞았어요. 그걸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뼈가 녹는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뼈주사를 맞으면 뼈가 녹는다는 말 사실일까요? 뼈주사를 하게 되면 뼈가 녹는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 뼈가 녹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뼈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뼈 주사만 맞아도 뼈가 녹는다라고 이제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뼈주사를 맞으면 골다공증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주사길래 계속해서 찾는 걸까요? 뼈주사의 성분은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 뼈와 뼈 사이가 있으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걸 관절강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절강 안쪽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과정을 뼈주사라고 하고 염증을 경감시켜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는 통증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뼈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뼈 안에 있는 조골세포, 파골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파골세포가 뼈를 갉아먹는 세포입니다. 근데 이 뼈의 파골세포의 기능을 올리고 그리고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뼈가 점점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 논문에서 1년에 대략 10번 이상 그 허리나 아니면 관절 등의 주사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 골 밀도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년간 다량의 경마구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경우 누적 용량에 따라 골밀도가 감소하고 척추 골절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특히 갱년기 여성이 다량의 경마구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시간에 다량을 맞을 경우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 전문가들.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게 된다고 하면은 연골 자체의 재생한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부작용이 매우 심해서 너무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환자들 중에 일부는 이상하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 가늘어지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신피질 기능 저하나 아니면 쿠싱 신드롬 같은 이제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증상이 더 무섭습니다. 붓는 게 이제 그게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찌는 거는 뭐 순식간에 한 2, 3개월 만에 그냥 한 20kg 정도 이렇게 북북 찌는데요. 7, 80년대 디스코 여왕 이은하 씨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약 3년 동안 꾸준한 스테로이드 주사와 약물을 과다 복용한 후 부신피질에서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고 충돌하면서 쿠싱 증후군으로 단기간에 약 30kg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한 번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아서 통증이 감소하면은 그 다음부터 안 맞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띄고 맞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감소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뼈를 녹이지는 않지만 다량으로 맞을 경우 골밀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한 줄의 대사에도 온 마음을 다할 때 인물의 진심이 오롯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 보려고 할수록 내 시야도 연기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필요한 모습을 정확히 갖출 때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연기와 삶 속에서 얻는 가치 있는 경험들로 나만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입니다. 새로운 럭셔리를 경험하다. Luxury is not a thing. Volvo S90. 네, 오늘부터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뿐만 아니라 마트나 역사 등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약국, 또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 2년 5개월 만인데요. 아무래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손 소독제 사용과 비치 등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